네, C샵 프로그래밍 제18강입니다. 이번 시간은 클래스 상속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클래스 상속과 추상 클래스 그리고 인터페이스까지 하나의 주제로서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이 C샵 프로그램에 있어서 최대 고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클래스 상속하기와 메소드 구현하기 그리고 실드 클래스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상속하기입니다. 클래스 상속하기는 부모 클래스 확장. 자, 여기서 확장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상속과 확장 거의 유사한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 즉 inheritance란 말과 확장 즉 extend라는 말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클래스의 멤버 접근하기. 자, 부모 클래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 자, 인스턴스 변수 혹은 인스턴스 메소드에 접근하기. 다음은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자식 클래스에서 호출하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모 클래스 확장하기입니다. 먼저 클래스 확장에 관련된 문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확장을 하시려면요, 먼저 여기 토큰이라고 보이는 이것이 바로 부모 클래스입니다. 자, 이 부모 클래스를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콜론하고 부모 클래스 이름을 적어줌으로써 다음과 같이 상속 관계를 나타내게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바로 UML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UML 다이어그램으로 클래스 간의 상속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클래스와 클래스가 상속을 받게 되면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게 되면 클래스 간의 계층 구조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객체 간의 또 계층 구조, 하이어라키와 클래스 간의 하이어라키는 또 약간 다른,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클래스 하이어라키는 클래스 확장에 의해서 구현이 되어집니다.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생성자, 컨스트럭터와 파괴자를 제외한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혹은 확장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에서는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혹은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를 사용할 수 있다. 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다음은 C샵에서는 C++와는 달리 단지 하나의 부모 클래스만을 확장하기를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중 상속은 혹은 다중 확장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자바와 똑같은 점이죠. 사실 이 다중 상속은 그 의미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되도록이면 피해라고 하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오류의 그 원인이 아주 많을 수가 있는데 다중 상속을 할 경우 여러분들이 버그를 많이 포함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중 상속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권장사항인데 C샵에서는 아예 다중 상속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를 시켜버렸습니다. 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에 있는 모든 멤버를 상속을 받습니다. 즉 자식 클래스를 통해서 부모 클래스에 있는 멤버까지 접근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 클래스에서 부모 클래스에서로 물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접근하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 설정은 접근 권한 변경자라는 것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먼저 접근 권한 변경자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ublic, Protected, Private, Internal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는 논리적인 접근 권한 변경자이고 마지막 인터널은 물리적인 접근 권한 변경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관련된 인터널에 관련된 내용은 20강에서 제20강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역시 퍼블릭 멤버가 됩니다. 자, 부모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members 자식 클래스에서도 프로텍티드 멤버가 됩니다. 즉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 클래스에 만약에 퍼블릭 멤버가 있었다면 자식 클래스 형을 이용해서도 이 부모 클래스의 퍼블릭 멤버에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클래스의 프로텍티드 멤버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프로텍티드 멤버가 된다.
즉, 이 자식 클래스를 다시 재상속받을 경우 이 자식 클래스가 상속받은 첫 번째 부모 클래스의 멤버에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부모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는 아예 상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즉, 프로텍티드 멤버는 오직 자식 클래스에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멤버 이 접근 권한 변경자의 성질을 알아보면 프로텍티드 멤버는 오직 자식 클래스만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위에 있는 예제는 프로텍티드 멤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클래스 토큰이라고 되어져 있고, 자, 클래스 코멘트 토큰이 토큰을 상속받았습니다. 이때 자, 코멘트 토큰은 자식 클래스인 관계로 이와 같이 부모 클래스에 있는 네임 멤버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클래스 아웃사이드. 자, 이것은 클래스 하이라키. 즉 토큰과 코멘트 토큰으로 이루어진 이 클래스 계층 구조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외부입니다. 자, 이런 외부에서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토큰 T라고 해서 T 객체의 네임이란 멤버에 접근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컴파일 시에 오류 메시지를 보시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퍼블릭 멤버는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어디서든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아웃사이드, 만약에 요 프로텍티드가 퍼블릭일 경우 이와 같이 완전히 아웃사이드에서도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다. 만약에 이게 프로텍티드면 이것은 참이 되겠죠. 그리고 물론 자식 클래스에서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라이빗 멤버는 단지 자기 자신만이 접근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클래스 토큰의 네임 멤버가 프라이빗일 경우는 자식 클래스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없고요. 자, 이것도 틀린 내용이 되고, 물론 외부 클래스에서도 접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단지 클래스 토큰에 있는 메소드 내에서, 즉, 자기 자신 안에 정의된 메소드에 의해서만 접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텍티드 멤버는, 즉, 프로텍티드 접근 권한 변경자는 스트럭트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즉, 구조체에서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다인데요. 그 이유는 구조체인 경우 어차피 상속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에 있는 생성자를 어떻게 접근하는지. 자, 지금 보신 내용들은 생성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멤버였고, 생성자는 또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반적인 멤버가 아니라 부모 클래스에서 정의되어진 생성자를 어떻게 호출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부모 클래스의 토큰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토큰이니까 자,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보니까 여기 생성자겠군요. 자, 부모 클래스에 이렇게 생성자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식 클래스에도 생성자가 있을 건데요. 자, 만약에 자식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땐 역시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도 호출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말하면요, 커맨드 토큰이라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이 한 객체에서 윗부분, 자, 이게 전체가 커맨드 토큰 객체라고 하면 이 윗부분은 분명히 사실은 토큰 객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커맨드 토큰 객체가 이 토큰 객체도 역시 포함하게 되는데 왜 상속을 받았으니까 이런 것들을 서브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이런 서브 오브젝트를 생성할 때 사용할 생성자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술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기술하는 방식은 베이스라는 키워드를 적고요. 가로 안에 이렇게 인자 리스트를 적어주면 여러 개의 만약에 생성자가 있을 경우 그 중에서도 지금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는 자 문자를 인자로 하나 받는 요 생성자를 호출하게 되겠죠.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드린다면 지금 보시는 요 객체에서 자기 자신의 객체를 가르치는 영역을 바로 this라고 그러고요. this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첫 번째 서브 오브젝트. 자, 첫 번째 서브 오브젝트란 말을 썼는데 사실 이 토큰도 또 다른 클래스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브 오브젝트가 여러 개가 올라가겠죠. 자, 토큰도 만약에 상속을 받았다면요. 다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면 이렇게 객체가 여러 개 올라갑니다. 자, 첫 번째 부모 객체 서브 오브젝트의 바로 요 영역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베이스라고 합니다. 실제로 베이스라고 하기 때문에 이 베이스에 있는 자 베이스의
인자 리스트, 자, 문자 하나를 받는 생성자를 호출해라 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주실 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디폴트 생성자가 앞서 보신 바와 같이 디폴트 생성자는 생성자가 하나라도 재정의를 하시면 자동으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라이빗 생성자는 역시 자식 클래스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프라이빗은 아예 아무데도 접근을 하실 수가 없고요. 다음은 베이스 키워드를 이용한 스코프 레졸루션인데, 자, 이와 같이 이 베이스는, 자, 이 베이스는요 부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베이스 키워드는 스코프 레졸루션을 위해서도 사용됩니다. 자, 이 스코프니 레졸루션이니 하는 요 내용들은 아마 21강 네임스페이스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데모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여러분 실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코프 레졸루션이란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데모는 그 파워포인트 자료와 그 유사한 형태의 코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토큰이란 클래스가 있고 네임이란 멤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토큰이란 클래스는 역시 문자 하나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자, 이 내부에서 살펴보면, 자, 이 생성자 내부에서, 자, 이 생성자 내부에서 입장에서 본다면 인자로 받은 네임이란 이름과 클래스 토큰의 네임이란 멤버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됩니다. 네임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뭘 하느냐, 바로 스코프 레졸루션을 하게 됩니다. 바로 this 점이라는 걸 사용해서 스코프 레졸루션을 하게 되는데, 자, this 점 바로 여기 나오는 인자로서의 네임이 아니라 클래스 토큰에 있는 네임이다. 즉 자기 자신의 객체를 가르치는 이름이란 그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런 형태를 바로 스코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름이 충돌했을 경우 정확하게 어떤 이름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작성해 주는 것. 이것을 스코프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래를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커맨드 토큰 클래스는 토큰이라는 클래스를 또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커맨드 토큰 역시 생성자를 가지고 있고 문자를 하나를 인자로 받는 생성자를 가지고 있군요. 자, 이것은 역시 어떻게 하느냐, 베이스 클래스의 name이라는 그런, 자, 요 컨스트럭트, 여기 보시는 요 토큰 컨스트럭트를 생성함으로써 서브 오브젝트를 생성해라. 바로 요 name은 요 값에 그대로 들어가고 요것은 결국 이 토큰으로 전달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객체를 만들어라는 생성자이고요. 역시 커맨드 토큰은 name이라는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getName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자, 이 함수의 내부에서 살펴보면요, 바로 자기 자신의 name과 베이스 클래스의 name은 또 서로 어떻게 됩니까? 베이스 클래스에 있는 name, 토큰의 name은 멤버는 또 서로 이름이 충돌하게 되죠. 자, 이럴 경우 또 이름이 충돌하면 뭐라 어떻게 합니까? 예, 자기 자신과 자기가 상속받은 부모 클래스 멤버 이름이 충돌할 경우 바로 베이스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셔서 또 base.name,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시는데 이것을 바로 스코프 레졸루션이라고 한다. 만약에 이 안에서 base.name이 아니라 그냥 name을 사용하신다면 커맨드 토큰 오브젝트의 name, 바로 요 name을 뜻하게 되고, 사실 이것은 this.name과 여기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커맨드 토큰을 객체를 하나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console.write, 커맨드 토큰에 자, 이런 문자열을 인자로 넣어주면 이 문자열은 어디로 저장이 됩니까? 토큰 객체에, 자, 커맨드 토큰 객체 안에 있는 토큰 객체, 서브 오브젝트에 저장이 되게 되죠. 자, t.getName 하면 토큰 서브 오브젝트의 name이란 멤버 값을 그대로 반환하고, t.name 하게 되면, 자, t가 커맨드 토큰 타입이니까 바로 커맨드 토큰에 있는 name을 반환하게 됩니다. 바로 요 name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면 베이스는 현재 요 문자열, 자, 원라인 커맨드를 표시하는 슬래시 두 개가 그대로 출력이 되게 될 거고, 이것은 아무것도 출력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커맨드 토큰에 있는 name이라는 멤버는 우리가 한 번도 설정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와 함께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점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시면 이 커맨드 토큰 생성자가 위에 있는 자 문자를 하나 받는 생성자를 하나 호출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없으면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부모 클래스의, 즉 부모 클래스형 서버 오브젝트를 만들 때 아예 생성자를 호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디폴트 생성자를 호출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도 앞 시간에 보시다시피 이 토큰이라는 생성자가 일단 오버로딩, 재정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디폴트 생성자는 더 이상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은 다음과 같은, 자, 컴파일 할 때 다음과 같은 에러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무엇이냐? 토큰 클래스는 인자를 아무것도 받지 않는 디폴트 생성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것을 해결하시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하시는 거죠. 똑같이 이렇게 하나를 작성해 주시는 거죠. 자, 디폴트 생성자를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입니다. 자, 디폴트 생성자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면, 자, 디폴트 생성자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컴파일이 제대로 됩니다. 여기 나오는 메시지는 지금 경고 메시지인데, 이것은 이번 시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최악의 경우는 요걸 두 개, 최악의 경우는 아니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옵션 중에 하나는 요걸 두 개 다 이렇게 삭제하는 또 그런 방법이 있겠죠. 자, 이렇게 만약에 삭제를 컨스트럭터를 아예 없애면 뭐가 됩니까? 디폴트 컨스트럭터가 만들어지게 되죠. 컴파일러에서. 자,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컴파일이 제대로 되게 됩니다. 물론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지, 아까 좀 전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들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모 클래스 컨스트럭터, 부모 클래스에 있는 컨스트럭터를 호출할 때 있어서 주의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메소드 구현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상 메소드 정의하기입니다. 그리고 가상 메소드의 특징들을 살펴보고, 다음은 이런 가상 메소드를 재정의하기 위한 메소드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 메소드를 재정의한 메소드들을 오버라이드 메소드라고 하는데, 이러한 오버라이드 메소드에 대한 특징들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다음은 new 변경자 사용하기와 다음은 new 변경자의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모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바와 C# 그리고 C++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완전히 다른 내용이 바로 이 new라는 modifier 혹은 변경자라고 하는데요. 변경자 혹은 modifier인데, C#의 계열을 보면 C#은 버저닝을 지원한다, 버전 관리 기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new 변경자가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상 메소드 정의하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은 버추얼 키워드를 이용한 가상 메소드의 정의입니다. 자, 위에 보시는 메소드는 그냥 일반적인 인스턴스 메소드, 즉 객체 메소드죠. 객체 메소드인데, 요 앞에 virtual이라는 태그를 붙이면, 자, 키워드를 여기 사용하면 이것이 무엇이 되느냐? 바로 가상 메소드가 됩니다. 이것은 자바와 C++와 자바와의 차이점인데, 자바는 virtual이란 말이 없으면 무조건 없다 하더라도 무조건 가상 메소드죠. 그러니까 이 형태 그대로 가상 메소드가 됩니다. C++의 경우는 virtual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야만이 가상 메소드가 되는데, C#은 바로 이런 C++와 마찬가지의 방법을 취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과연 자바 방식이 좋으냐, C# 방식이 좋으냐, 뭐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각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 메소드는 다형성을 제공합니다. 바로 폴리모피즘, 객체 지향에 있어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다형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 다형성에 대한 내용은 이후 오버라이드를 마치고 나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 메소드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먼저 가상 메소드는 스태틱과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뭐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상 메소드는 반드시 인스턴스 메소드여야만 됩니다. 즉 객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클래스하고는 실제로 관련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스태틱과 함께 사용하실 수가 없고, 그 다음 가상 메소드는
private 접근 권한 변경자, private access modifier와는 같이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것 역시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위에 보시면 오버라이드 메소드, 즉 이 가상 메소드를 재정의하기 위한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이 클래스 가상 메소드가 포함되어져 있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재정의합니다. 즉 프라이빗이 되면 아예 상속받을 수 없는 형태로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예 뭐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굉장히 당연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메소드 재정의,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 오버라이딩 문법은 먼저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하는데, 오버로딩과는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한글로 표현하자면 그 비슷하게 재정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은 말은 비슷하지만 사실 완전히 다른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버로딩은 임자 리스트가 다를 경우, 자, 메소드의 시그너처가 다를 경우 함수 이름이 같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특징인데 반해서 오버라이딩은 그와는 완전히 전혀 다른 뜻입니다.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이라는 클래스에 virtual이라는 nam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것을 자, 상속받은, 자, 요 형태 그대로 쓰입니다. 하나의 클래스에 가상 메소드가 있으면 이것을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오버라이드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재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자, 그래서 virtual과 오버라이드는, 항상 이게 하나의 쌍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virtual로 가상함수를 만들고, 그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오버라이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의 의미, 자, 오버라이딩의 의미를 데모를 통해서 버추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데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 구조를 보면요, 애니멀이란 클래스가 있습니다. 여기. 자, 그리고 move라는 메소드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현재는 버추얼 상태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인스턴스 멤버란 뜻이죠. 다음은 도그 클래스를 만들었고, 이것은 애니멀 클래스를 상속받습니다. 역시 move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버추얼 메소드는 아닙니다. 다음은 bird라는 클래스이고 역시 애니멀 상속받았고 move를 가지고 있고 override 메소드가 아니죠. 버추얼 메소드는 물론 아니고요. 자, 보시면 메인 함수에서 자, 애니멀 farm이라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엘리먼트 3개짜리고 각 엘리먼트는 애니멀 타입이죠.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소에 각각 애니멀, 버드, 도그를 넣어봤습니다. 차일드, 자,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로 묵시적으로 형변환이 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형변환 연산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자, 애니멀 A를 가지고 와서 자, A라는 변수에 mo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다음과 같이 땡땡땡땡땡땡땡땡으로 나오네요. 자, 요것은 보시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아실 수 있느냐, 지금 실행된 move라는 메소드는 여기 있는 애니멀의 move가 실행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실제 애니멀 farm이라는 배열 안에 있는 각 원소들이 어떤 타입이냐에 상관없이 실제 객체의, 자, 여기 객체를 만들어서 넣었는데 그 객체의 타입에 상관없이 move라는 메소드를 호출한 이 A라는 변수의 타입에 의해서 실행할 메소드들이 결정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버추얼 함수가 아닐 경우 이런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자, 버추얼 함수는 그러면 어떤 모양을 가리게 되느냐, 자, 버추얼 함수로 이 내용들을 모두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추얼 하고요, 다음은 오버라이드라고 해서 재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버라이드로 재정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버라이드로 재정의를 해놓고 난 상태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되었는지 보도록 합시다. 땡땡땡 헐헐 폴짝폴짝.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것은 요 결과를 봤을 때 지금 나온 결과를 보면요, 비록 A라는 변수가 애니멀 타입이지만 실제 객체의 타입, 자,
요 각각 애니멀이라는 변수에 들어있는 요것이 참조하는 실제 객체. 첫 번째는 애니멀이었죠. 자, 그래서 땡땡땡. 두 번째 엘리먼트는 버드였죠. 그래서 헐헐. 세 번째 그 엘리먼트는 도구 타입이죠. 도구 타입의 객체죠. 그래서 폴짝폴짝이 각각 자 호출이 되게 됩니다. 즉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 사용한 그 변수의 타입이 아니라 그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실제 객체에 의해서 실행될 함수가 결정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해서, 즉 가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딩 메소드를 했을 때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결과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느냐?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다형적이다. 자, A라는 변수가 다형적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형적이란 말 외에도 자, 그 말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 A라는 것을 다형적이다. 그래서 A를 다형적 변수, 폴리모픽 베리어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자,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냐면 애니멀은 자, 가상함수와 가상함수 오버라이드가 사용되었을 때 비로소 버드와 도그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이 되는 것이죠. 왜냐면 만약에 가상함수나 오버라이드가 안 쓰여졌을 경우 이 타입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그것은 실제 버드와 도그에 대한 인터페이스라고 할 수가 없죠. 가상함수 오버라이드 함수가 사용되었을 때만이 애니멀은 어떻게 됩니까? 필요에 따라서 실제 객체에 정의되어져 있는 메소드들을 호출해 줍니다. 즉 이것 애니멀이 바로 버드와 도구를 대표하는 인터페이스다라는 우리가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버라이드 그리고 가상 메소드이고요. 이것은 바로 객체 지향 언어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이제 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그런데 그 방금 보신 가상 메소드이냐 아니냐. 자, 가상 메소드일 경우, 그러니까 가상 메소드일 경우는 실제 무브라는 메소드를 적었지만 요 무브라는 메소드로 인해서 자, 이게 하나의 대표적인 그냥 그 대표성을 가진 이름일 뿐이죠. 버드와 도구의 버드와 도구의 대표적인 이름을 가진 그런 이름일 뿐인데, 자, 요것을 언제 결정하느냐? 바로 실행 시에 결정이 됩니다. 실행 시에 실제 A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어떤 타입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실행할 이름에 의해서 결정나는 게 아니라 이 실제로 실행할 요 세 가지 함수 무브 메소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되는 것이죠. 요 무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만약에 가상함수가 없으면 요 A라는 타입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것은 컴파일 시에 미리 결정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가상함수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속도 향상을 볼 수가 있고요. 가상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가상함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자바 언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형적 변수이기 때문에, 자,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상함수이기 때문에 속도자가 C샵보다는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자바의 경우는 C샵의 경우도 약간 확장성이 뛰어나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C샵은 그보다 성능이 더 나온다고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말들이 좀 오류가 있는 말들이고요. 실제로는 C샵의 방식이 아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이랑 키워드를 붙였을 때 비로소 가상함수가 되는 방식이 저는 더 합리적인 방식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new라는 키워드와 함께 이 버추얼 오버라이드, new라는 이 세 가지 모디파이어 키워드들이 함께 C샵의 버저닝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new를 볼 때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버라이드 메소드에 대해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라이드 메소드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적으로는 오버라이드를 이용하여 상속받은 가상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받은 메소드, 여기서 name이죠. 자, 버추얼로 선언된 name을 오버라이딩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입니다. 왜냐면 오버라이드를 했는데 여기 버추얼이란 말이 없죠. 라인 넘버는. 자,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오버라이드를 붙이시면 반드시 앞에 버추얼이라고 부모 클래스에서 선언이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가상 메소드와 오버라이드 메소드는요, 동일한 이름. 자, 보시면 name이라는 동일한 이름과 동일한 접근 권한 변경자, 동일한 접근 권한 변경자, 그리고 동일한 반환값. 자, string이라는 동일한 반환값, 그리고 동일한 인자 리스트. 여기는 아무것도 인자를 받지 않는 동일한 인자 리스트를 가져야 된다. 한마디로 모양이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라는 키워드만 제외하면 똑같아야만이 오버라이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이용해서 버추얼 함수를 오버라이딩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버라이드 메소드의 특징들에서 살펴본다면 먼저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가상 메소드. 자,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오버라이드 키워드를 사용한 메소드고, 가상 메소드는 버추얼한 키워드를 사용한 메소드입니다. 자,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가상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또 오버라이드가 가능합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 오버라이드 메소드 역시 가상 메소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므로 버추얼과 오버라이드를 굳이 함께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함께 사용할 필요가 없죠. 왜?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버추얼 함수니까요. 아예 사용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예제 코드에 따르면 애니멀, 버드 밑에 이글이 있으면 이글 또한 자, 위에 있는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오버라이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오버라이드 메소드는 자, 버추얼 메소드와 마찬가지로 스태틱이거나 프라이빗일 수 없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데모 코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애니멀 데모입니다. 자, 요 애니멀 데모에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자, 이글이 나와 있는데 이 이글 역시 버드를 상속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버드는 이미 오버라이드 무브를 가지고 있죠. 자, 오버라이드가 되면 기본적으로 무조건 가상함수, 버추얼 함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걸 역시 자, 무브를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이거 사용하는 예제를 보시면요. 다음과 같이 애니멀, 팜의 애니멀 4개 엘리먼트를 정의를 해놓고 마지막 엘리먼트에 이글이라고 해놓는다면 자, 이거 역시 적법한 문장이죠. 왜냐면 이거를 역시 결과적으로 애니멀을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A.move 하면 각각 애니멀의 무브, 버드의 무브, 도그의 무브, 이글의 무브들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드 함수의 특징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new라는 변경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w 변경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법적인 사항은 new 키워드를 이용해서 메소드 hiding, 메소드 숨기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으니까 먼저 밑에 있는 코드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new라는 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new라는 말이 없다,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토큰이란 클래스는 line number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고, 자, 토큰이란 클래스를 상속받은 커맨드 토큰 역시 line number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 두 함수는요, 서로 버추얼 함수와 오버라이드 메소드, 자, 버추얼 메소드와 오버라이드 메소드의 관계가 아니므로 이 두 이름은 서로 충돌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충돌했느냐? 자, 자식 클래스의 이름이 부모 클래스 이름을 자, hiding, 숨겨버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물론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스코프 레졸루션 연산자인 베이스점이나 디스점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어떤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일단 new라는 키워드가 빠진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컴파일 하시면 경고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부모 클래스, 자식 클래스에 있는 이름이 라인 넘버가 부모 클래스의 라인 넘버 이름을 숨겼다라는 경고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이 new라는 키워드를 딱 넣게 되면 그런 경고 메시지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new라는 키워드는 뭘 하는 것이냐? 자, 컴파일러는 혹시나 이 코맨드 토큰이라는 클래스를 작성하는 개발자가 이렇게 이름의 숨기기 된지 모르고 그냥 이렇게 그냥 평상시대로 이렇게 치진 않았을까? 자, 개발자가 상위 클래스의 이름을 숨기고 있다.
커맨드 토큰 클래스 개발자가 토큰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의 같은 이름의 메소드를 하이딩 하지는 않았는가 하고 경고 메시지를 띄워주는 것이고 new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되면 개발자가 컴파일러에게 오히려 나는 이 이름이 현재 하이딩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코딩을 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붙이게 됩니다. 즉 new를 붙이면 컴파일러는 더 이상 경고 메시지를 표시하지를 않습니다. 자, 요 사항에 대해서 우리 데모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은 new modify의 특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토큰이란 클래스가 있고 여기 line number라는 메소드가 되어 있고 가상함수가 아닙니다. 자, 코맨드 토큰은 토큰을 상속받았고 역시 가상함수가 아니죠. 자, 이 경우에 제가 new라는 키워드를 먼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먼저 자식 클래스와 부모 클래스가 이름이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함수와 오버라이드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가상함수, 오버라이드 함수에 관련된 규칙들은 적용이 되지가 않습니다. 자, 앞서 제가 그 함수 오버로딩에 대해서 설명드렸을 때 회상을 해보시면 시그너처, 함수 시그너처가 있었죠. 함수 시그너처에 포함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함수의 이름, 인자 리스트 같은 것들이 있었죠. 자, 그렇는데 반환값은 메소드 시그너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므로 컴파일러는 이 라인 넘버가 상위에 있는 라인 넘버를 반환값만 다른로 시그너처 같다고 보는 거죠. 시그너처 같다고 보고 하이드 한다라고 결정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컴파일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자, 상속받은 멤버를 하이드 했다. 자, 만약 여기 다른 인자가 있으면 상관이 없습니다. 다른 인자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런 경고 메시지는 뜨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메소드 오버로딩 할 때 생각해 보시면 시그너처에 인자 리스트 포함이 되었지 않습니까? 자, 시그너처 인자 포함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그너처라 보니까 하이드 하지 않았다고 보는데 반환값만 다를 경우는 반환값은 시그너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이 경우는 하이드를 한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하이드를 한다라고 보죠. 자, 이름을 가렸다라고 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시적으로 나는 이름이 가려진 것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한 미리 대비를 했다라는 뜻으로 new라는 키워드를 붙여주게 되면 이와 같이 아무런 에러 메시지를 보실 수가 없게 됩니다. 안 나오죠, 아무것도. 이제 컴파일러에게 여러분이 그걸 알고 있다고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잠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는 이 토큰이란 클래스와 커맨드 토큰이란 클래스가 하나의 파일에 작성되어져 있으므로 별 문제가 아닌데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게 되면 이 토큰이라는 클래스가 별도의 DLL 파일이나 뭐 exe 파일 등에 저장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요, 그러니까 토큰과 커맨드 토큰이 각각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각각 제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자바의 경우는 이게 전부 다 가상 무조건 가상 메소드라고 봅니다. 무조건. 아까 말씀드렸죠. 버추얼이 있거나 없거나 무조건 가상 메소드라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이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가상 메소드 다시 한번 고려 보시면 가상 메소드 오버라이드 함수에 관한 관계는 public modifier부터 access modifier, public, private, protected 같은 access modifier부터 반환값, 그다음에 함수 이름, 인자 리스트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됩니다. 자, 만약에 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프로그램이 실행 시에 실행되지 않고 익셉션을 날리면서 종료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아예 실행이 되지 않거나요. 그래서 이런 C#의 기능들은 new나 virtual override를 이용해서 이와 같은 버전 관리 기능을 제공해 주게 됩니다. 사실은 이 클래스 두 개가 작성자가 다를 경우는요, 이런 일이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 토큰이란 클래스를 작성한 사람과 커맨드 토큰이란 클래스를 작성한 사람이 별도로 업데이트를 하다 보면 이름이 이렇게 같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자바 어플리케이션은 완전히 중단을 해버리게 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지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코드를 최악의 경우 코드를 좀 손을 봐야 되는 그런 문제까지도 겹치게 됩니다. 자, 이건 버전 관리 기능이 없을 경우죠. C#의 선택은 버전 관리 기능을 넣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버추얼을 따로 둠으로써 성능 향상적인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U라는 modify에 대해서 예제와 함께 왜 사용하는지도 살펴봤고, 이것이 제공하는 버전 관리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까지 본 메소드 구현하기에 대해서 샘플 코드를 하나만 더 살펴보고 다음은 shield 클래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소드 구현하기에 대해서 데모 코드를 한번 살펴보는데, 앞서 보신 코드와 거의 유사한 코드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C 클래스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A라는 클래스가 있고 B가 A를 상속받았고 다시 B를 C가 상속받았습니다. 버추얼 오버라이드 했는데 C에서는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버추얼이라고 했죠. 자, 오버라이드가 아니고 그냥 버추얼입니다. 그리고 앞에 new라는 키워드를 붙였습니다. 만약 new가 없으면 워닝 경고 메시지가 뜰 거고, 자, new를 붙여서 경고 메시지를 없앴긴 했는데, 자, 요걸 오버라이드 한 건 아니고 그냥 버추얼일 뿐입니다. 자, 새로운 버추얼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좀 주의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T는 역시 override M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한 코드 결과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대충 예상하실 수가 있는데, 자, 한번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 코드에서 보자면 바로 자, 요 코드가 되겠네요. 자, 요 코드. 자, B형 B 베리어블에 자, C라는 제가 뭡니까? 변수를 안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자, C라는 변수를 안에 집어넣었고요. 자, 이것이 이렇게 호출될 때는 어떤 것이 호출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소드 구현하기에 대한 데모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코드는 여러분 다 앞서 보신 코드들인데, 여기 있는 C라는 클래스에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면요. A란 클래스를 B가 상속을 받았고, 자, M이라는 메소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이 B를 C가 다시 상속받았고, M이란 것을 오버라이드 한 게 아니고, 새롭게 버추얼이라고 작성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요거와 관계가 오버라이드 관계가 안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새로운 가상함수가 시작되는 것이고, 자, 이때 경고 메시지를 없애기 위해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D라는 클래스가 C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자, C를 상속을 받았고요. 역시 오버라이드 M 했으니까, 자, 요것은 무엇을 오버라이드 합니까? 요 위에 있는 요 B 메소드를 오버라이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에 있는 C를 오버라이드 하겠죠. 자, 요거 버추얼과 이 버추얼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요 버추얼은 자, C의 M은 B의 M을 오버라이딩 하지 않는다입니다. 자, 새롭게 버추얼을 만들었으니까요. 자, 지금 실제 사용한 코드를 보시면 D형의 변수에다가 D라는 객체를 만들었고, C라는 변수에다가 자, 역시 D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C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 실제 타입은 D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다음 B라는 자, 네임에 자, B라는 베리어블에 B 타입의 베리어블에 역시 실체가 D인 객체를 또 집어넣었고, 자, A란 객체에 B를 집어넣었습니다. A란 변수에 실제 D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객체는 지금 하나뿐입니다. D라는 타입의 객체 하나인데 이것을 각각 D, C, B, A라는 변수로 자, 이런 변수들로 우리들이 계속 가리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각각의 변수 타입에다 이렇게 M이라고 호출을 해주게 되면 결과가 결국은 자, 뭐가 나오겠습니까? D.M은 당연히 자, 실체가 D니까 D가 찍힐 거고요. C.M도 자, 버추얼과 오버라이드의 관계이므로 당연히 D가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죠? D가 호출이 되게 되고, 자, B.M은 뭐가 호출이 되느냐? 자, B가 가르치는 객체가 비록 D라 하더라도 중간에 지금 길이 탁 막혀버렸죠. 버추얼, 자, 실제 B가 실제 객체의 메소드를 이렇게 딱 찾아가려고 하는데 밑에서 C가 딱 막혀버렸죠. 오버라이드 안 했으니까 길이 딱 막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뭘 출력하느냐? 그냥 B를 출력을 해버립니다. 자, 여기 그냥 B를 출력하고요. 다음에 A.M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A.M 하게 되면 M이라는 변수에서 실제 객체 D라는 객체까지 실제 M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데 쭉 찾아가게 되는데
역시 C에서 탁 막혀버렸죠. 역시 C에서 탁 막혀버렸으니까 찾아가다가 처음 만난 마지막으로 찾아갈 수 있는 한 다 찾아가면 역시 B가 출력이 되겠죠. 자, 그래서 A라는 타입에서 실제 객체를 찾기 위해서 객체 하이라키를 타고 쭉 내려오는데 중간에 C가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역시 이것도 B를 출력하게 됩니다. 자, 요것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언어를 하셨던 분들은 이 부분이 약간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버전 관리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약간 이상한 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런 것보다는 버전 관리 기능이 현대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서는 개발 환경에서는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 메소드 구현하기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드 클래스 사용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드 클래스는요 굉장히 단순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드라고 클래스 이름 앞에 이렇게 붙여주게 되면 이것은 무슨 뜻이냐, 더 이상 이 클래스, 실드 클래스로 선언되어진 이 클래스는 더 이상 상속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판시 스트링에서 실드 클래스를 상속받을 경우 받으려고 시도를 할 경우 컴파일러는 에러 메시지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드라고 딱 일단 붙이게 되면 상속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클래스가 되긴 하지만 실제로는 실행 시의 성능 향상에 유용한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이 실드가 없으면요, 뭐 가상 테이블을 만든다든지 해서 그 몇 가지 작업이 더 들어가게 되고 메모리 참조도 해야 되고 하는 성능상의 저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클래스들이 실드 클래스로 되어져 있고 상속받을 수 없는 클래스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 가능한 클래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서 확장 가능한 클래스를 작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대부분의 클래스들은 확장이 불가능한 형태로 아마 제작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웬만한 그 객체 지향에 대한 이해 없이는 확장 가능한 클래스를 잘 설계하는 게 힘들거든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확장 가능하지 않은 클래스 형태로 많이 만들게 될 거고, 자, 그런 것이 이제 확장은 공짜로 그냥 여러분들이 확장성을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작성했는데 그냥 확장되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 클래스를 확장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걸 사전에 고려해서 작성을 해야만이 비로소 확장될 수가 있습니다. 확장이 가능한 형태의 클래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확장성을 고려하지 않은 클래스를 작성을 하신다면 앞에 실드를 붙이시면 실행 시에 성능 향상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는 오늘 클래스 인헤리턴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클래스 상속하기, 그리고 메소드 구현하기. 이 메소드 구현하기에서는 특히 가상 메소드, 오버라이드 메소드, 그 다음에 뉴 모디파이어, 뉴 변경자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상속을 못하게 막는 실드라는 키워드를 이용한 실드 클래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